그러면 네, 오늘 환율 얘기해야죠. 네, 환율 요즘 뭐 미친 환율, 도랏 환율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율이 이제 어제 또 살짝 1,330선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가지고 좀 진정이 되는구나. 근데 오늘 다시 뭐 어제 고점 부근으로 올라가서 너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데 환율 최근의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계셨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원화가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군, 특히나 이제 위안화 블록이라고 부르는 통화들이 있는데 네. 그 통화들 중에서는 가장 약세폭이 큰 상황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주식시장 매도세 그리고 위안화 약세 이런 대내외 요인들이 이제 환율 상승 베팅을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왜 올랐냐고요? 왜? 그러니까 이제 그 요인들이 나오면서 네. 그 부분까지 설명을 화를 내세요. 화가 나잖아요. 1,355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저분이 올리셨어요. 일단 약간 올린 것 같은데 이분도. 저는 거래는 하진 않았고요. 거래하지 네. 않았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연고점을 경신하는 움직임들, 특히나 환율 네. 상승을 저희가 통상 수급성이냐, 아니면 투기성이냐, 패닉성이냐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많이 분석을 하는데 뭐죠? 통상 이제 수급적인 거는 당연히 뭐 수입업체 결제나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 투자자금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네. 투기성은 이제 여괴를 중심으로 한 외국계 은행들의 상승 베팅, 아니면 뭐 헤지펀드의 원화 매도 이런 이슈들이 있고 패닉바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졌을 때 네. 이제 뭐 전쟁이 난다 했을 때 라면 사재기 하는 것처럼 달러를 사재기를 하게 되고 네. 그때 당시에는 가격을 따지지 않고 달러를 매입하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패닉성 바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1,350원이라는 레벨까지 환율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기에는 패닉 바이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적인 이슈로 1,200원부터 현재 레벨까지 환율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 1,300원 레벨에서 1,350원까지의 레벨업은 대부분 투기성 베팅이 주로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기성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거진 다 투기성이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환율을 얼마 전에 이제 정리해서 쭉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른 거 대비 다른 나라들과 쭉 비교해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저도 이제 크게 걱정 안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나라만 많이 환율이 오른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그래서 나라들도 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오른 만큼 그냥 올랐겠거니 하고 이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여기 투기성 어떤 거래들이 많아서 지금 달러가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정프로님 방금 하셨던 말씀에 이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네. 달러 인덱스 레벨 자체가 올라온 건 맞습니다. 특히나 그 글로벌 강달러를 유도했던 게 뭐 대표적으로 엔화가 있을 거고요. 네. 유로와 약세도 있었는데 이제 연초 대비해서 각 통화들이 얼마나 달러 대비 빠졌느냐를 그려보게 되면 엔화가 한 18%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이 파운드, 그 다음이 유로입니다. 네. 이 나머지 주요 통화들은 대부분 뭐 14에서 한 16% 정도 달러에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이 원화예요. 원화가 한 1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럼 선방한 거 아니에요? 이제 다른 통화를 또 봐야죠. 네. 그래 이제 그때 봐야 되는 통화가 위안화하고 싱가포르 달러인데 네. 얘네는 연초 대비 한 자릿수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원화가 같은 동일 성상에 묶이는 위안화나 싱가포르 달러 대비해서 네. 더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기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원화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 엔화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 우리 원화를 분석하거나 뭐 상대적으로 원화가 유로랑 엔화 대비 덜 떨어졌다, 더 떨어졌다를 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무역 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네. 위안화 블록에 편입되어 있는 통화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랑 싱가포르 달러랑 동일 선상에 놓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통화 대비해서는 원화가 훨씬 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투기적인 움직임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에 놓고 보느냐, 어디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좀 답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우리 위안화 블록 쪽으로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랑 중국 위안화와 비교를 해본다면 거기 비교해서는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뭔가 좀 투기적인 이런 수요에 의한 가격 하락이 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다는 거군요. 네. 네, 상승 베팅이 충분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유 변동 환율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당국에서 어느 정도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관리를 하는 통화입니다.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최근에 중국 경기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도시 봉쇄 네. 그리고 가뭄 같은 이슈들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투자자들이 위안화 약세 베팅을 하고 싶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 위안화 환율은 관리가 되는 환율이에요. 네, 네.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건드는 통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게 원화입니다.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을 가지고 저희가 흔히 프록시 베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위안화 약세 베팅하던 움직임들이 원화에 프록시 베팅하는 뭐 상황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했었고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에는 투기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나 하여튼 달러 혹은 뭐 저 환율 가지고 이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위안화를 아무리 봐도 떨어뜨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투기하고 뭔가를 거래하고 싶은데 위안화는 어쨌든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한다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그랑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원화를? 비슷하게 있는 원화를 이제 이렇게 거래했다 이거군요. 네, 뭐 무역 분쟁 당시에는 원화뿐만 아니라 호주 달러도 대표적인 프록시 통화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제 위안화 약세 베팅을 대신 받아내는 외환 시장에서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많이 오르니까 외환 위기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때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좀 위원님 아, 보시나요? 그럼 뭐 1,500, 1,600 이렇게 막 올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 너무나 큰 위기로 우리 경제를 좀 타격을 미치게 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외환 위기라는 게 결국에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단순히 달러원 환율 레벨만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수급이랑 투기성 이슈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패닉성 바이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보조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외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자 자금의 이탈이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 동향을 먼저 살펴봐야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외 신인도라고 할 수 있는, 즉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 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가 이 채권을 상환할 거라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텐데 통상 그거를 저희가 CDS 프리미엄이라는 걸로 확인을 합니다. 네. 즉 우리나라가 부도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그 부도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그 보험료를 저희가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CDS 프리미엄은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즉 대외 신인도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유입 같은 경우도 7월 중순에 1,326원에 기존 연고점 도달한 이후부터는 지금 뭐 8월 달에만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입될 정도로 외국인 투심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공급 자체가 일단은 금융시장 내에서도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환 위기를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의아해하는 건 투기적인 움직임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죠. 저희도.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보는 1,350원 레벨이다 보니까 네. 그게 13년 전이거든요. 13년 전이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니까 저도 이제 외환시장에 참가자로 들어오고 나서는 네. 처음 보는 레벨이다라는 점. 그래서 아직까지 외환 위기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뭐 정확한 구분이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의한 움직임 빼고 투기적 거래에 의한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갔다고 혹시 보세요? 예를 들면 한 가격? 1,270원까지는 이건 뭐 자연스럽게 간 것 같고 그 한 이후로는. 80원 정도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 투기적이다. 이게 혹시 구분이 혹시 되는 레벨이 게 있나요? 있나요? 그게 당연히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훨씬 신뢰도가 갈 텐데 저희가 체감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1,300원부터는 투기적인 움직임이 1,300원부터. 네,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50원 넘게 오른 거는 투기성. 네, 투기적인 수급이? 베팅이 좀 강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무역 수지 적자를 이제 들고 와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도 무역 수지가 적자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뭐 주식 자금 유입되는 건 알겠다. 네. 하지만 실물 경기에서 달러를 조달해 오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도 8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대폭 커졌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에너지 때문에 이 무역 수지 적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자체에 문제가 생겼냐를 짚어봐야 될 텐데 수출액이 역대 8월 중에 지금 최고 실적을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해외에 수출을 해서 벌어오는 능력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망가지진 않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외환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특히나 월말에는 내고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2주 뒤면은 추석 연휴까지 남아 있잖아요. 통상 연휴 전에 이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들이 많이 소화가 되는데 네. 여전히 수출업체들은 달러를 많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달러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수급적인 이슈도 당연히 에너지 수입한 것만큼 사자가 나올 수는 있을 건데 그거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원화 약세 베팅이 주된 원인이었다라는 결론을 네.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 거래를 그렇게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거 역내 환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역내 역에 다 같이 아 하죠. 포함입니까? 네. 주로 누가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색출. 저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할 네. 일이 없고 누가 이제 합니까 이거? 외국계 은행들 대표적으로 그리고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치펀드들의 원화 매도 이런 움직임들이 뭐 주된 역의 투기성 베팅의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투기성 매매 주체들이 어쨌든 자기네들도 약간 쫄리면 이제 뺄 거 아닙니까 빨리.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까지 갈 거는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성 매매를 뺀다면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뭔가 이제 뭐 구두 개입이든 뭔가 하여튼 액션을 좀 취할 가능성이 좀 있고 왜냐면 너무 올라가면 기업들도 힘들고 전체 국민들이 힘들어지니까. 취하겠다고도 네. 했고요. 그러면 투기성 매매가 빠지는 순간이 조만간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나름 해보는데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롱심리라는 게 한번 과열이 되면 네. 뜨거워졌기 때문에 잘 식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롱심리가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원화가 약세로 갈 거라고 믿고 있고 그 포지션에 베팅을 하겠어 라는 열망이 커지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금 환율의 고공행진의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만에 처음 보는 레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50원이 뚫렸으니 한 60원 정도에서 막힐 거야 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아 지금 네.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 이 1350원이라는 레벨을 오래 거래됐던 레벨이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갔던 레벨이에요. 확 올라갔군요. 네. 확 올라갔다 확 내려왔던 레벨인데 그럼 저희가 통상 외환시장 분석을 할 때 다음 저항선은 어딜까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고점을 먼저 찾아갑니다. 얼마죠? 지금 그 전고점을 보려면 뭐 금융위기 최고점까지 찍어야겠죠. 10몇 년 전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야 설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다들 보수적으로 이 레벨에 접근을 할 때 1,300원이 뚫렸을 때도 1,350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뒀었어요. 무조건 갈 거다라기보다는 이 레벨까지 열어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포지션이 망가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도 일단 롱 심리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의 투기성 베팅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저항선이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이 레벨 이상은 안 돼라는 게 보여야 이제 여기까지구나 하고 포지션을 감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그 레벨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투기적인 베팅이 당분간은 지속될 이어질 가능성이 것이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럼 단기적인 달러의 상승에 나도 베팅해서 수익을 좀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뭐 이야기가 여러 가지 뭐 달러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올 때 연기금이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달러가 빠져나가서 그런 거다. 우리 서학기분들도 너무 또 달러 바꿔서 그 얘기도 있었죠. 그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연기금 자금이 이제 환해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투자 자금에 이제 달러가 나가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에서도 국민연금에서 성명을 냈었거든요. 네. 우리가 주된 외환시장 상승의 주범은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었는데 저도 연기금이 주된 상승을 이끌어 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주긴 했을 거거든요. 연기금 물량이 이제 꾸준히 달러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환율 상승에 베팅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연기금 물량이 살 테니까 나도 사도 안전하겠구나. 이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자금 투자가 이제 결국에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탁 결전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지난 7월 달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7월 초반에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었고 네. 우리나라에서 집행되는 해외 투자 자금도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달러 수지라고 본다면 달러가 유출이 많았었고 그 영향 때문에 7월 달에 환율이 상승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향이 물론 이제 자신들이 생각할 땐 그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아마 연기금 입장에서는 우린 주범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것들이 뭐랄까 이제 변할 수 없는 게 상수이고 연기금이 움직일 수 있는 변수였다면 저는 연기금이 책임감을 좀 더 느껴도 괜찮다. 그 금액 대비. 우리 지금 민희원님이 입이 바싹바싹 타세요. 그렇죠? 예, 마음 신경 저는 이해 좀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얘기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뭐 수출입 금액이나 이런 거에 의한 그 저 환율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연기금은 이제 투자를 해외로 할 것인가 국내로 할 것인가 해외로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가 이걸 근데 이제 그 정하는 그 수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걸 이제 너네 그만해 이렇게 결정을 내릴 만 지금 수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연기금의 전 네. 책임이 작지 않다 오히려. 예. 뭐 금액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네. 조금 적을 수 있어도 예, 이건 정프로님의 의견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숨 이제 쉬시고요. 예, 네. 숨을 잘 못 쉬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슈 많잖아요. 뭐 에너지 대란도 있고 중국 도시 봉쇄가 다시 풀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도 한 번씩 쭉 확인해 볼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유로화는 사실 뭐 이실직고하자면 네. 저희는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달러가 강세라고 분석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당차게 달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연준 주도하의 통화 정책이 글로벌 공조로 가게 되면 네. 상반기에 연준이 독주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달러가 강해졌는데 하반기에는 약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큰 대전제를 깔고 있었고요. 그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줄 친구로 유로화랑 엔화를 사실 꼽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묶여 있고 이제 에너지 관련된 충격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 가격에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ECB가 다음 주에 당장 75bp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지만 네. 유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강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에너지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유럽, 독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선물이 3거래일 동안 3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 즉 독일로 가는 파이프를 유지보수를 핑계를 대면서 이제 3일 동안 가스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날인데 이제 여지없이 유로화가 빠지고 있고 이제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실 유로화 반등을 점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지난 6월 말에 유럽위원회가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관련된 리스크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각국의 가스 저장 용량의 80%까지 11월 기한을 주고 맞춰서 저장을 해놔라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대책이 될 텐데 네. 이번 주에 유럽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던 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미 80% 저장량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올해 연말에 12월에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연기하고 캐나다 방문해서 이제 캐나다산 LNG 수출 확대 협의까지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직까지도 이 천연가스 비축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고 실제로 해법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시장에 조금 더 어느 정도 신뢰감을 주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유로화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러시아 관련된 공급 이슈 때문에 유로화가 지금 현재 1페리티를 다시 회복을 하긴 했지만 0.98달러 레벨까지는 한번 하락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위안화가 될 텐데 위안화의 주된 리스크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그 사천, 스촨성 쪽에서 청두 지역을 봉쇄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렇죠. 그 영향 때문에 뭐 아시아 주식시장도 안 좋았었고 위안화도 이제 올라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50원 중반까지 달러 환율이 레벨을 높이는 동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일단 위안화 쪽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를 순시하면서
계속 경기 부양책을 앞당겨서 집행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코로나뿐만 아니라 양쯔강 가뭄이란 이슈 때문에 지금 역내 중국 제조업 공급망이 이제 망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중국의 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정부에서 더 강력한 부양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위안화도 뭐 지금 사실 인민은행에서 계속 위안화율을 더 못 올라가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9 초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위안화도 단기적으로 유로화랑 마찬가지로 약세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환율은 더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네, 있죠. 아, 일단 유로가 강해지지 못한다면 달러가 계속해서 이 레벨을 거고. 유지를 할 거고 위안화까지 만약에 약세 압력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당연히 프록시 베팅이나 아니면 위안화에 연동된 네, 움직임 네, 네. 때문에 달러 원 환율도 상단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네.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저 환율 앞으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변하는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게 유로랑 위안화 두 개를 저희가 잘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또 변수들이 뭐가 좀 있나요? 일단은 유로랑 위안화가 가장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환율 레벨 자체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유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 환율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제 원화 강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자금 규모가 훨씬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자금 규모가 일단 커지고 수출 쪽에서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연말께에는 그래도 환율이 레벨을 이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을 다들 이제 얼마까지 연말에 그러면 고점을 경신할 것인지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금융위기 얘기하면서 2008년, 9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에 지금 가장 높았던 레벨이 한 1,590원 넘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1,590원.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뭐 2,000원이었던 98년도 시절도 네. 있었기 때문에 정고점이 그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이 정도 한 1,600원까지 열어.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아, 근데 우리가 1,100원, 뭐 1,200원 넘을 때도 설마 하긴 뭐. 1,300 넘겠어 했는데 너무 네. 급작스럽게 환율이 올라가서. 저희도 1,25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상반기 저희가 5월인가 6월 전망 쓸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1,250원 이상은 쉽지 않아 그 보인다. 배경은 뭐였죠? 일단은 당국에서도 이 환율 레벨이 더 올라가는 거에 투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고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당국의 구두 개입이나 이런 요인들 때문에 상승 베팅에 대한 열기가 지금만큼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었고요. 외국인 자금 유출입으로 봤을 때. 그래서 못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그 레벨보다도 지금 100원이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1,4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네. 이제 최근에 외국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죠. 1,500원 와이낫을 하는 분도 계셨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수급 주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뭐 투기 베팅을 하셨던 분일 수도 우리는 있고. 그럼 1,500원까지 보고 지르고 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강력한 레드라인이 없으니까요. 네, 네, 네.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2017년 연말, 2018년 연초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방향성은 반대였는데 네. 1,060원 레벨이 깨지냐 마냐 하면서 이제 뭐 주요 IB들에서 세 자릿수 환율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달러 환율이 쭉 미끄러졌었는데 그때도 뭐 처음에는 막힐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때는 롱 심리가 아니라 숏 심리가 과열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다들 하락 배팅을 하고 있었는데 강력한 레드라인을 당국이 그어줬었습니다. 이 이하는 안 된다라고요. 근데 이렇게 레드라인이 그어지면 그때가 가서 그 열기가 좀 식으면서 포지션이 반대로 돌아가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런 레드라인이 어느 레벨에서 나올지 좀 저희가 가장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뭐 유의미한 고점이 없는 환율 레벨이다 보니까 뭐 저는 1,4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400원쯤 되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는 뭐 있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요? 네. 일단
주식 차트 보시면서 먹을 라면 값이 제일 먼저 올라갈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환전을 할 땐 나쁘지 않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저절로 올라가니까. 달러 갖고 네. 있던 분들은 예, 유튜브 수익 받는 분들도 좋고요. 네, 아 그래요? 달러로 들어오나? 네. 아 그래요?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아, 저는 뭐 직접 대표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아 달러로 들어오는구나. 대표님, 예, 많이 한 20-30%확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해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되죠 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죠. 한 20-30% 높게 사는 기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해외 투자에서 이익을 얻고 다시 원화로 때도. 환전할 때 1,400원 마이너스. 레벨보다 높은 레벨에서 팔아야 그쵸. 배가 아프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럴 때쯤이면 이미 내 해외 주식 계좌도 같이 망가지고 있을 거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금값 같은 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700 온스당 뭐 이렇게 이제 1,700달러 이렇게 이제 된다고 치면 예전에는 그게 이제 뭐 한 뭐 2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지금 한 2천 몇백만 원 이렇게 이제 그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는 네. 그런 변화도 좀 지금 온수당 1,714달러네요. 1,714달러. 예. 그러니까 그런 달러 표시된 여러 자산들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은 아주 공격적인 마음 아니면 하기가 좀 약간 좀 주저하게 되긴 하겠네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율 레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통화 정책이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이 공격적으로 바뀐다는 건 주식시장의 호재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제 앞서서도 잠깐 외환위기 얘기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수준을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네. 한국은행에서는 전 세계 뭐 9위다, 우리 문제 없다 하는데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 230억 달러가 감소해서 이건 또 유의미한 숫자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외환 보유고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외환 보유가 안 줄었다면 그거는 이제 다들 정책적인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그 외환 보유가 줄어드는 거를 걱정 어린 시선보다는 외환 당국이 그래도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구나라고 1차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외환 보유고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은 지난번 금통위를 기점으로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총재님께서 본인이 이제 IMF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 수준이 충분히 적정하다라는 코멘트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 자체는 뭐 여기보다 더 대규모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 외환위기 때 외환 보유고를 많이 보지만 이제 패닉바이를 볼 때 여기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달러를 조달하는 시장이 따로 있어요. 현물환율 시장이 아니라 네. 조달하는 시장이 따로 있는데 1년 이하 단기 조달하는 즉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오는 게 대출 시장이 될 텐데 FX 스왑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 정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지면 초단기 즉 1개월 이하의 달러를 조달해오는 비용이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패닉성 바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2020년 3월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그때 당시에 팬데믹 위기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달러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뭐 증권사들 ELS 마진 증거금 이슈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따지지 않고 달러를 일단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었었는데 그때 현물 환율도 급등을 했지만 FX 스왑 포인트도 급락을 했습니다. 가격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은 일단 발생을 안 하고 있고 단기 조달 시장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비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조달 시장에서는 달러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통화 스와프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서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 조달을 못한다면 연준한테 달려가서 통화 스와프 체결해야겠죠. 네. 그래서 유동성 길목을 터줘야 이제 조달 시장도 안정이 되고 현물환율 시장도 안정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조달 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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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2020년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잠깐 안 좋았던 것 빼면 계속 뭐 40%대 전년 대비 성장 이렇게 하면서 네. 기업들이 은행에 예치해 놓은 외화 예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은행 간 조달 시장에서 달러 자금이 풍족해지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충분히 줄 만한 재료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환 보유고 자체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 총재님 발언으로 일단락이 됐고
유동성 자체도 조달 시장에서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네. 왜 지금의 환율 급등을 패닉성이 아니라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도 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이제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1,4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이제 열어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이런 시그널 나오고 이런 환경 되면 1,400원 위로도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 시장이 망가지면은 이제 패닉성 바이가 그 나오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FX FX 스왑 포인트라는 친구가 이제 단기 쪽 구간에서 급락을 하게 된다면 네. 이게 은행 간 조달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조달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 못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현물 시장에서 달러 사야겠죠. 그럼 환율이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니까요. 그때는 실제로 뭐 리퀴디티 크런치 저희가 유동성 위기라고 부르는 게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환율이 상단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그런 게 없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식시장이 되겠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뭐 성에 차진 않지만 달러 추가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 억눌러 주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빠져나가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달러 공급이 약해진다라는 시그널하고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달러 혹은 뭐 외환 관련돼서 투자하면 괜찮을 상품들이 있습니까? 상품 쪽은 제 전담이 아니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투자를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달러를 들고만 있을 거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금이나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있을 거면 하지 말아라. 네,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외환시장 환이라는 게 네. 가장 위험한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근데 그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외화예금 이자율을 받으려고 제가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환율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생각하고 네, 그렇죠. 매매를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 자금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네. 주식을 사면서 환을 오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식 자금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환쟁이들이 그런 외국인들도 네,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은 환율 해지부터 먼저 합니다. 네. 주식을 먼저 팔진 않아요. 어. 증권사 뭐 리포트를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포지션을 정리할 거다 이런 보고서들이 가끔 나오는데 바로 그러지는 않고 일단 본인이 들어왔던 레벨보다 환율이 올라갈 걸 걱정을 해서 네. 달러를 미리 사둡니다. 음. 이제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건데 일단은 지금 당장 외환 시장에서 뭐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자산군이 되겠죠. 미국 주식이 될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될 건데 달러 예금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는 건 내 달러를 샀다는 것 자체가 이미 투자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인 위험 투자자라는 건데 근데 그걸 되게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환율이 확 올라갔을 때 말고 어떠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구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사서 이 정도에서 판다. 이걸 생각하고 실제로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 그 정도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데 그거를 항상 이 정도는 쭉 갈 거야. 박스권이야.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곤 하더라고요. 위험한 거죠, 그건. 좀. 네 환율 투자는 이제 자산군들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높은 가장 위험한 그래요?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괜히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하면서 주식은 당연히 위험 투자니까 환을 오픈하지만 뭐 대체나 이런 걸 할 때 환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안이 필요하죠. 미국 주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네 가져간다거나 그러면은 환율 상승하면 제가 나중에 미국 주식을 팔면서 추가적인 환이익이 있을 거고 주식 자체가 올라가면서 버는 주식 이익이 생길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운영 차원에서의 달러를 가져가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달러만 들고 있을 거라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올라갈 거에 대한 그 시그널은 두 가지입니까? FX 쪽에 있어서의 마진 흐름? 그거랑 달러 조달 외국인 여건이 자금? 악화되는 유동성이 이게 징후가 나온다거나 네. 그리고 아니면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한다거나 이 두 두 가지? 가지가 메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이쪽도 뭐 곱하기 3 이런 거 있나요? 울트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레버리지는 있고. 네, 그 상품은 ETF 쪽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대로 그럼 약세 쪽으로 기운다는 시그널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당장 단기적으로 이 열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뭐 강력한 구두 개입이나
아니면 이런 레드라인이 그어져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약해지고 달러 원 환율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유로가 가장 먼저 반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충분히 약세가 되어 있지만 저희는 대부분 엔원 환율을 많이 보잖아요. 뭐 환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사시는 입장에서 지금 엔원이 한 970, 8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요새 있는데 엔화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엔화를 네, 엔화를 뭐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저점이라는 생각에 그 우리 아침에 방송 같이 하시는 이모항영 위원님도 엔화를 이모항영 네. 이항영 이항영 위원님 교수님, 네. 네. 많이 사셨어요. 엔화를. 네, 네. 지금 엔화를 사는 거는 저점이라는 인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원화도 싼데 네. 엔화가 더 더 싸다고 생각하시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는 제가 소속돼 있는 이 트레이딩은 대부분 환해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제 엔화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던 건 제가 처음에 이제 엔원 환율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970, 80원이 1차 지지선인데 이거 뚫리면 930, 40원 레벨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부터는 엔원 환율을 조금씩 이제 매수 환해지를 해도 충분히 괜찮은 레벨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2차 지지선은 안 뚫려서 네, 그 저희의 환해지 전략이 어느 정도 통화감이 없잖아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엔원을 샀을 때 그 투자가 성공하면 결국 엔화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지금 엔화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 대비 가장 많이 빠진 통화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엔 이제 일본은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을 쫓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저는 그게 이번 9월 달에 있는 BOJ 금정위부터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 엔화가 지금의 약세 흐름을 되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엔화가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인지는 아까 그 슈퍼챗에 제가 봤을 때 5만 원을 쏘신 것 같아요. 근데 엔화로 6,100엔이 찍히더라고요. 엄청 엔화가 원화 대비해서도 낮은 거죠.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00엔에 971원 네. 정도 아마 지금 찍히는 것 같습니다. 엔화. 근데 엔화를 만약 내가 샀어요. 나중에 내가 일본 가서 그 엔으로 뭘 살 수 있나? 그럼요. 지금 이제 내가 엔을 사면 뭐 당연한 소리를 하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엔을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서요. 은행 가서 가셔서 바꾼다고? 환전하셔야죠. 환전. 네. 아 그냥 그렇게 바꾼 걸로 투자한다고요? 네, 그냥 예금처럼 네. 엔화를 아까 전에 달러 갖고 있지 말라고 네, 하셨잖아요. 외화 예금이라는 근데, 상품이 있어요. 외화 예금으로 엔화를 환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환전해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일본 가서 그럼요. 그걸 뽑아 쓸 수 있어요. 네, 인출하셔서 들고 가셔도 뭐 되고요. 한국에서 인출도 되고 한국에서 인출해도 일본에서도 되고. 한국에서 인출할 때 그 일본 엔으로 나와요? 안 인출을 해봤- 이제 나한 은행 번도 안 가서 해야죠. 해봐갖고. 은행 가서. 은행 지점 가셔서 예. 예, 말씀하신 ATM기는 아마 아마 안될 친절하게 것 같고요. 안내해 주실 아 그렇습니까? 겁니다. 네. 네. 일본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애국심에 아시잖아요. 애국심이 갑자기 또 지금- 먹이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네. 지금 보니까 엔화는 와 800원대까지 있었네요. 800원? 네, 지금 2015년 네. 6월. 아, 한참 네. 한참 네, 네. 살 때 와, 그러니까 100엔에 850원. 네네. 그때 이제 달러가 이제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인 옐런 전 의장이 통화정책 정상화 얘기하고 네. 일본이랑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네. 이런 시즌이었을 때는 엔화가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요런데 그 결국은 이제 경제 어떤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환율에 많은 영향을 좀 주잖아요. 현재 유럽이 제일 불안한 상황이죠. 유럽. 그다음에 순서를 매기자면 중국?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중국이 하거든요. 더 지금 불확실해요? 네. 왜요? 중국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제가 이코노미스트라는 이거 말하면 안 되나요 이름을? 네, 상관없습니다. 그 경제 서적을 봤는데 네. 아, 거기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건 네. 상해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네. 네. 부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부족하냐라고 했더니 아까 이제 락다운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쓰촨성 지역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얘네가 지금 양쯔강 가뭄 때문에 수자력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조업들이 셧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 정부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빨리 부품을 납품해달라. 이쪽에서는 우리 지금 전기도 못 트는데 무슨 부품을 만들어주냐 이런 식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그런 전력 생산 관련된 이슈들 네.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기존에는 중국을 좀 좋게 봤던 게 이제 특별 채권 발행해서 지방에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중국이 경기를 공격적으로 부양하면서 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충격을 상쇄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봤는데 이제 가뭄 이슈가 터져서 네, 이제 외환시장 분석할 때 날씨도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중국이 첫 번째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첫 번째로 경기가 안 좋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좀 더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온다면 회복 속도도 빠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대책에 대한 신뢰감, 그게 시장에 어느 정도 신뢰도를 줄지에 따라서 유로화 향방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뭐 연구원님들하고는 다르게 경기 침체를 보지는 않아서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보지는 않거든요. 둔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양책들이 나오고 에너지 대책이 마련이 된다면 미국 주도하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니까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달러가 약해지고 위험자산이 반등하는 이런 그림을 일단은 메인 시나리오로 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이 환율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제 당분간은 강달러의 움직임이 어쩔 수 없이 또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근데 대비한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러려냐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뭘 가장 유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외환시장 환율 레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입 물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수입 물가. 드렸잖아요. 네. 네, 그 결국에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그쵸. 거고 그러면 한은의 통화 정책 정상화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시장 달러가 강해지는 것 자체만 이제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올라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금융시장으로의 파급 효과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금리 상승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금리 상승이요? 네, 환율 상승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그 리스크도 같이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더 많이 지금부터 오르면 올라가게 25bp 정도가 되면 아니라 뭐 더 네, 더 강한 공격적으로 움직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번 남았잖아요, 올해는. 3%라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3%가 최종 금리라고 본다면 네. 2번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있냐 없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가을과 겨울에 환율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그게 이제 당장 수입 물가로 반영되지는 않고 조금 지연돼서 반영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 내년 연초에 한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공격적으로 바뀔 리스크도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세게 빅스텝이나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나요? 네, 그런 빅스텝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길어지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럼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인 인상 리스크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계속된 상승이 만약에 지금 이 여건이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올해 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강달러의 움직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1,350원이 유지된다고 하면 내년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본다면 내년 이제 1월, 2월 달에 확인할 연말 물가가 이제 1,200원, 1,350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 것만큼 반영이 될 테니까요. 네. 그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이쪽까지 보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혹한기를 맞이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네, 그렇죠. 금리 그렇게 올라가고 환율 이 상태면 금리가 일단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 부동산 경기에는 안 좋다라고 무조건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부의 효과 이런 게 약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부동산을 이제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사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나가는 비용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도 둔화될 거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수출 잘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율 환율 효과로- 덕을 봐서 엄청 돈을 잘 벌 수는 있겠군요. 몇몇 찍히는 기업들은. 그것도 이제 좀 중의적이 됐어요. 왜요? 고환율이 수출업체한테 좋은 건 맞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안 나오거든요. 원자재를 수입할 때 또 그 네. 수입 물가가 그래서 부담돼서 일례로 유로화가 지금 패러티가 막 깨지고 이렇게 약해졌는데 독일 제조업체들이 환율이 너무 유로화가 너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이제 원자재를 사와서 그걸 가공해서 생산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PPI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오히려 좀 중의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기업 실적에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엔 조금 네,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네 엔터 그죠? 엔터 가야 되겠네. 왜요? 엔터는 아. 무조건 뭐 특별히 뭐 원자재 수입하는 원자재가 것도 아니고 없으니까. 그죠? 그쵸? 네. 엔터로 저는 근데 우리가 해외에 그런 콘서트를 열려면 그 해외 현재 있는 네. 업체한테 달러로 돈을 줘야 되잖아요. 표값도 달러로 예. 달러를 받는데 네. 근데 마진이 좀 줄겠죠. 그럼 상쇄되려나? 그거는 상쇄될 것 어.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온라인으로도 막 무슨 뭐 굿즈도 발매하고 팔고. 하니까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 쪽을 또 투자하신다고요? 엔- 뭐 아니 뭐 고르실 거예요? 딱 얘기하세요. 그 피아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는 하이브, YG, JYP, SM, 블랙핑크의 핑크베놈 아직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주주분들 지금 이제 일어나십시오. 핑크베놈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진스 네. 어텐션. 네, 최근에 그쪽이 많이 어텐션.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예. 아 자. 뉴진스로 갑니까? 예, 민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또 민 위원님이 민지를 좋아할 것 같아요. 딱 민자로. 자 뉴진스 좋아하시는 네. 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연구원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환율 얘기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